정읍시립박물관에 보관 중인 한 장의 그림. 영조시대 창덕궁 인정전에서 열린 궁중연희 태평년을 그린 작품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39호인 태평년도다. 문무백관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 춤추는 사람과 그 음악을 맞춰주는 악공들이 있어서 궁중연희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문신 김도원의 유품으로 전해진 태평년도는 조선시대 궁중무인 처용무와 포구라, 궁중음악을 연주하던 삼연육각을 엿볼 수 있는 궁중기록화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 사용된 안료나 색감들은 이게 1728년 영조 4년 때 사용되었던 안료가 아니고 이건 거의 1900년대에 나오는 안료들입니다. 앞에는 인물을 크게 그리고 뒤에를 적게 그렸잖아요. 대각선으로 그 인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렇다고 이제 거리감을 주려고 한 건데 투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조선시대 말기 그때 이게 외국 어떤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이런 화풍이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느 궁중 기록화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태평년도. 태평년을 기록한 그림이 아니라 재현해낸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화원들이 그랬다면 이 형식으로는 그리지 않았죠. 1700년대 그림이 아니고 1900년대에 다시 재현해 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후대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태평년도. 어떻게 영조시대에 그려진 궁중 기록화로 알려지게 됐을까? 그림의 하단에 적힌 기록. 태평년도의 화기에는 홍정 6년 7월 15일 동부승지 홍경보가 임금께 바친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임금이 김도원에게 전한다고 적혀있다. 홍정은 청나라 황제 옹정제의 연호로 홍정 6년은 서기 1728년 무신년, 조선 영조 4년을 뜻하는데 과연 1728년 7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태평년도 속에 담긴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정읍시립박물관에는 태평년도와 함께 김도원의 또 다른 유품이 보관돼 있다. 그것은 바로 영조의 글씨, 즉 어필이다. 영조 어필, 영조가 이렇게 공을 세운 공신인들에게 글을 하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영조는 당시 굉장히 글씨도 잘 썼고 그 중에는 김도원에게 내린 어필처럼 왕이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많이 써서 이렇게 나눠줬던 것으로. 요 글자는 이제 그 전형적인 왕의 어필로서 특별한 경우에 하사하고자 하는 굉장히 정성을 들인 작품입니다. 조선시대의 그 왕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썼던 물건, 왕으로부터 무엇을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물건의 고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찮은 거라도 왕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자체가 집안의 엄청난 그 영광입니다. 학구열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던 영조는 다른 왕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글씨를 남겼는데 독특한 필치의 행서와 초서에 특히 뛰어났다. 영조 글씨는 정말 독특해요. 나름대로 결구도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듯하면서도 굉장히 이 아기자기한 그런 면이 있어서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그런데 조선시대 왕들이 글씨를 다 잘 쓴 건 아닙니다. 역시 조선시대 이제 어필로서 세상에 많이 전해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표구에서 걸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세종대왕 어필이 남아 있습니다. 가전, 충효, 세수, 인경. 집안에는 충과 효를 대대로 전해가고 이 세상에는 인자함과 공경함을 하는 그 사회 분위기가 쭉 지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구절을 쓴 건데 또박또박한 해서로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세조대왕도 상당히 글씨를 잘 썼는데 거기 해설을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무능한 임금으로 알려져 있는 선조대왕이 글씨는 참 잘 썼습니다. 아주 유려한 행초서를 아주 잘 썼고요. 그 다음으로 밑에 내려가서는 숙종, 경종 다들 잘 썼는데 아마도 조선 전 왕을 통틀어서 글씨를 제일 잘 쓴 게는 정조대왕이 아닌가. 청나라의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서예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옹방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글씨체를 조선으로 유입된 거를 바로 그때 써가지고 오히려 옹방강보다 더 잘 쓴다고 할 정도로 좋은 작품을 남긴 게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아주 글씨가 골기도 있으면서 잘 썼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하게 기쁨과 경사를 누리고 오래오래 건강이 장수라는 뜻을 담아 영조가 김도원에게 하사한 8글자. 강령 경복 만년 무가. 임금이 신하에게 주는 글씨로는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체로 봐서는 이게 초서에 해당되는데 특별히 총애하고 특별히 어떤 공로가 있는 신하에게 큰 복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임명장으로 주는 교지도 아니고 특별히 고마운 마음으로 네가 이렇게 오래도록 건강에 장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서 써준 글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은 이 공신이거나 특별한 그 왕과 특별한 관계에서 예우를 받았을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의 어필을 하사받고 궁궐 연회에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읍 옹동 출신의 김도원.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여기 있는 유물은 김도원이 그 생원에 합격하고 나서 받은 합격증입니다. 그리고 김도원이 그 1719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나서 받은 과거 이렇게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 합격증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내린 교지인데 생원이었던 김도원이 문과 병과의 제18인의 급제 출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지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네요. 네, 문과 급제자에게는 대과 시험이죠. 이렇게 붉은 종이에다 합격증을 써서 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패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교지를 보면 생원 시험에 합격한 김도원은 1719년 35살의 나이에 대과에 급제한다. 대과 합격자에게는 특별히 붉은색 종이에 교지를 내렸다. 이 상자 위에 어사화라고 쓰여 있고 이 안에 보면은 그 대나무에다 한지를 엮어서 꽃을 장식한 어사화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1719년에 과거 급제를 한 김도원에게 내린 어사화인데 그 당시 과거 급제자들은 임금이 내린 어사화하고 말을 타고 이렇게 시가지 행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 위에다 이렇게 꽃을 꽂고 그런 용도로 쓰였던 유물이 되겠습니다. 생원시를 거쳐 대과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김도원은 이후 본격적으로 중앙관직에 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도원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단서는 태평년도 하단에 적힌 날짜다. 웅정 6년은 서력으로 1728년. 그의 7월 15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영조실록 1728년 7월 내용을 살펴보면 14일과 16일은 기록돼 있지만 공교롭게도
태평년도에 적힌 7월 15일은 기록이 비어있다. 다행히 승정원 일기에선 이날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분무 녹군도감 홍경보가 아뢰기를 분무공신 15명의 교서를 지금 다 썼으니 반포할 날짜를 써놓고 이번 16일에 미리 옥새를 찍겠습니다고 아뢰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태평년도 하단에 나오는 동구승지 홍경보라는 인물은 바로 분무공신을 책봉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분무녹군도감의 책임자였던 것이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바로 분무 원종공신록권 지단이라는 자료입니다. 공신록권은 공을 세운 신하에게 공신의 칭호를 주고 치하를 하는 내용이 기록된 건데요. 안을 펼쳐보면 여기에 분무 원종공신록권 전적 김도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도원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김도원이라는 인물이 태평년도와 그리고 어필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원종공신에 오르고 영조의 하사품까지 받게 되었을까요? 태평년도와 함께 소장하고 있는 김도원의 유물들, 그 가운데 승정원 일기에서 언급된 분무공신과 관련된 유물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빨간색으로 표지된 책자는 역시 김도원에게 내린 분무 원종 공신록권 지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은 그 당시 무신난의 어떤 배경 및 그것을 진압하게 되는 과정, 여기에 참여했던 공신들에게 이렇게 영조가 내린 어떤 상장이 되겠습니다. 책의 안쪽에는 관직명과 함께 김도원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위에 임금의 도장인 옥새가 찍혀 있다. 조선시대엔 나라의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임금이 공신의 지위를 부여했다. 공신을 책봉할 땐 그 사람의 업적에 따라 보통 1, 2, 3등의 등급을 두었는데 3등 이내에 들지 못하더라도 공을 인정받는 사람에겐 원종공신이라는 별도의 칭호를 내렸다. 분무 원종공신 녹권지단에 이름을 올린 김도원은 책의 이름대로 분무 원종공신에 책봉된 것이다. 김도원의 이름 옆에는 태평년도 하단에 적혀있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있다. 이는 태평년도에 화기를 남긴 이가 김도원이 분무 원종공신에 봉해졌음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분무공신은 과연 어떤 사건과 연관해 책봉한 공신이었을까? 태평년도에서 언급된 웅정 6년으로부터 약 60년 전인 1669년,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의 영수 송시열에게 그의 수제자 윤증이 자신의 아버지인 윤선거의 묘비문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스승님, 저희 아버지 비문 좀 써주세요. 두 분이서 친구셨잖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글들 보내드릴 테니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제자인 윤증으로부터 받은 윤선거의 글들에는 송시열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다.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나랑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구만. 윤선거의 기록을 읽고 기분이 상한 송시열은 윤증이 원하는 글을 써주지 않는다. 이보게 윤증, 자네 친구 박세채가 잘 써줬더구만. 정 원하면 그걸로 써줌세. 내가 지은 건 아닐세. 와, 스승님 진짜 너무하시네. 처신을 그리하니까
제자들이 다들 싫어하지요. 뭐? 윤증, 너 말 다 했냐? 윤증이 이제 자기 스승에게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써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송시열이 좀 나쁜 내용을 써줘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다 하려니 스승을 공격하게 되고 스승에 대한 의리를 하려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제 기리지 못하는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걸 놓고 논의가 갈립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노론하고 소론하고 갈려요. 그게 회니십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숙종이 거기서 일단은 이거는 송시열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종결됩니다. 이 사건은 송시열이 살던 충청도 회덕과 윤중이 살던 이산의 앞글자를 따서 회니십이라고 하는데 결국 나이든 송시열 세력인 노론과 젊은 윤증 세력인 소론이라는 당파로 갈라지는 계기가 된다. 이후 노론과 소론은 정치적 선택에서 많은 갈등을 빚는데 특히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 두 당파의 갈등은 절정에 달한다. 경종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게 되죠. 경종이 이제 나이가 한 30대쯤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몸도 약했고 그래서 노론에서 동생인 영인군을 세제로 삼자. 그러니까 세자는 자식을 이제 후계자로 삼는 거라면 동생을 후계자로 삼자 해서 세제인데요. 그 과정에서 노론이 그렇게 추진해서 일단은 세제 책봉을 했어요. 이제 세제로 책봉된 영조가 즉위를 하면서 그때 소론이 이제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왜냐면 왕위 계승을 두고 싸웠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권력을 잡을 길이 없겠구나 싶어서 이제 반란을 준비를 했죠. 영조 즉위 이후 정권을 잃은 소론 세력은 영조 4년인 1728년 남인이었던 이인좌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다. 이것이 민심이다. 세제 연인군이 수라상에 게장과 감을 올려 경종을 독살했다는 당시의 소문이 반란의 명분이었다. 이를 이인좌의 난 또는 무신년에 일어난 반란이라 해서 무신난이라 부른다. 일단 이제 경기도와 충청도 반란군은 청주에서 안성하고 죽산 쪽으로 이렇게 길을 나눠서 북상을 하다가 도순무사 오명학에게 패배를 하고요. 그 군대는 계속 경상도까지 내려갑니다. 무신난을 진압하는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영조는 분무공신이라는 칭호를 내린다. 당시 의금부 도사였던 김두원은 이때 반란군 진압에 참가해 공을 세우고 분무원종공신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편 반란군에는 충청도의 이인좌, 내가 청주를 점령하는 즉시 자네도 영남의 정일양과 함께 하면 그 직후 부원수 박필연이 호남을 점령. 호남에선 태인 현감이었던 박필연이 중심 인물로 가담했다. 박필연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원래 박필연은 반란을 준비하다가 태인 현감이 임명되면서 그때 이제 지방에서 이제 전라도 관군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꿨는데 그 시점이 너무 늦어서 제대로 반란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우린 지금 당장 전주로 진격한다. 이인좌 은난에 동참한 태인현감 박필연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금산사 인근을 지나 이곳 전주 삼천 천변의 군대를 주둔하게 됩니다. 김도원은 이때 의금부 도사에 임명이 되고 반란군 진압에 참여하게 되죠. 무신난이 일어나자 영조는 병조 판사를 역임했던 오명항을 도순무사로 임명하고 난을 진압케 한다. 김도원의 행적을 정리한 도강김씨 족보를 보면 김도원이 오명항의 종사관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적혀 있다. 여기 기록을 보니까
의금부 도사로서 이인자나한테 나주에도 가네요. 이인자나한테 그 나주 지방에 있는 여러 섬들을 이렇게 그 조사를 해가지고 적들의 무리를 이렇게 포획하는 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작진이 확인한 국가의 공식 기록에선 조선시대 영모와 같은 중죄인들의 수사와 판결을 모은 추한급구간이라는 기록에서 무신난 김도원의 공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식 기록은 첫 번째로는 추한국구간 중에 의금부도사 김도원이 4월 5일에 윤성시라는 이제 반란 가담 의심자를 잡아온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토대로 전후를 찾아보니까 한 3월 26일쯤에 의금부 도사로 임명돼서 이렇게 영광으로 그 윤성시를 잡으러 파견되었고 4월 5일에 돌아왔더라고요. 일단 그런 공로가 있고 나중에 이제 또 찾아보면 이제 반란을 토벌한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행사에 이제 참여한 공적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뭔가 상도 받고 원정공신에도 이름 올린 것 같은데 반란군 윤성시를 체포한 공로로 분무 원정공신 녹군을 받고 임금의 글씨를 하사받은 김도원. 그런데 당시 공신 책봉을 김도원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은 이렇게 교지를 내려서 역시 직급도 올려주고 또 상장도 주지만은 그 부모님들까지도 이렇게 벼슬을 올려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부인이나 어머니의 경우는 어떤 그 남편이라든지 아들의 어떤 훈격에 따라서 이렇게 역시 부인들도 급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도원의 어머니는 숙부인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교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읍시립박물관에서 태평년도와 함께 전해지는 김도원의 유물들은 무신난을 비롯한 조선 후기 중앙정치의 치열한 당쟁과 지역 출신의 한 문관의 발자취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남아있다. 알기 전까진 단순한 그림 한 점에 불과했던 태평년도. 그 속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인물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비록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어도 가까운 곳에 후손인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 안 될 문화유산들이 즐비합니다. 바로 이곳 정읍에서 만날 수 있는 태평년도와 김도원처럼 말입니다.